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부터 금융경제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전문강사 유지룡입니다. 네, 오늘은 생활 속의 경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융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분야의 초, 중, 고등학교부터 일반인, 성인, 노인 다 봤는데 교육할 때마다 질문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 몇 가지 대표되는 질문만 좀 뽑아봤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강사님, 돈을 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돈이 돈을 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고, 과연 돈은 얼마를 벌어야 하나요? 네, 얼마를 벌어야 많이 벌었다고 하나요? 이런 질문도 있으셨고요. 저축은 뭐고 투자는 뭔가요? 특히 어린 층일수록 심지어는 초등학생들이 가상화폐나 주식 이런 쪽에 좀 질문을 많이들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돈을 지키라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서 돈을 지키는 게 말이 되나요? 잘 지키고 싶은데 또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주도적인 삶을 돈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데 돈이 없이 주도적인 삶을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도적인 삶과 돈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어요. 좀 나누고 싶어요. 이런 궁금증도 있으셨고요. 저는 돈은 참 싫어요. 돈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살고 싶은 삶이 잘 안 살아지는 것 같아요. 제대로 살려고 하니 돈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돈을 좀 더 알고 싶다. 네, 이런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또 어떠한 궁금증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거 혹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 기회 되면 그런 부분도 또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교육 첫 번째 시간으로 경제와 생활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시간은 한 30분 남짓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 경제가 저희가 굉장히 경제학 그러면 굉장히 딱딱하고 벌써 말만 들어도 졸음이 올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왜 생활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이거를 알아야 생활이 되나? 그렇게 의문들을 많이 가지셔서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일단 컨텐츠를 뽑아봤습니다. 우선은 단군 신화 때도 경제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제학이라는 게 뭔데 그렇게 단군 신화부터 이어졌지? 그 다음에 저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반드시 경제 이론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경제는 뭐고 금융은 뭔가? 경제와 금융은 어떻게 다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단군 신화를 보면 하느님의 아들 환웅이라 그러죠. 환웅이 농용업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주된 요소를 관장하는 세 명의 신과 함께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아들 환웅이 인간의 주 경제 활동인 농사를 번성시키는 사람으로 세 명의 신을 같이 내려왔는데 그 세 명의 신은 구름을 다스리는 신과 비를 다스리는 신과 바람을 다스리는 신. 그래서 운사, 우사, 풍백이라는 신을 세 명의 신을 데리고 내려왔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신이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내려와서 곡식과 사람의 수명과 그 다음에 역병과 형벌과 선악을 주관하면서 무릇 인간 삶에 약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제학이란 뭐냐? 뭔데 그렇게 그 단군 신화부터 끄집어내서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을 하느냐? 네, 굉장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딱딱하고 뭔가 이게 생활에 지금 바빠 죽겠는데 경제학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는데
결국은 경제학이라는 거는 한 줄로 표현을 하면 인간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 요거를 경제학이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인데 저희가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경제학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학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인간 생활에 필요한 뭐가 있을까요?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재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용역이 있겠죠. 그래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또 분배하고 소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 요거를 경제학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전부죠.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활동이니까 그래서 경제학이 중요하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경제학 교수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교수가 취임 연설 중에서 경제학자는 냉철한 이상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따뜻한 가슴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유명한 말을 했죠. 그래서 경제학자는 굉장히 차갑고 냉정한 것 같지만 항상 따뜻한 가슴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경제학은 인간의 일상생활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경제학이 무슨 국가나 산업이나 이런 쪽에 추중해서 연구하고 그런 학문이 아니고 일상생활, 인간의 일상생활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경제학은 눈앞의 현실을 다루는 실용적인 학문이다. 눈앞에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다룰 수가 없는 거죠. 또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폴 세무엘슨이 세무엘슨의 경제학이라는 데서 경제학은 누구나 개인이나 사회가 만족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다. 또 어느 사회에서나 자원은 희소하다. 시간, 재산, 소득,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무엇을 할지 선택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경제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여기에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관건이다. 또 맨퀴의 경제학이라는 데서는 경제학이란 사회가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다. 사회가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우리 국립국어원에서는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경제학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경제학이란 알프레드 마샬은 인간의 일상생활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폴 세무엘슨은 경제학은 개인이나 사회가 만족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맨퀴에서는 사회가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다. 국립어학원에서는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경제 이론의 시초를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경제 이론이 시작되었을까요? 건국신화에 보면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한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용한 주요한 수단 중 하나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먼저 지배계층의 특별히 이 조직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지배력에 당연성을 부과하고 그러면서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그러면 이제 피지배자들은 지도자는 하늘이 정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왕의 통치를 인정해야 본인이 이득된다는 사실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권력을 더욱 공고화하고 그래서 결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익을 강조해야만 권력이 공고화되는 거죠. 그러면 각국의 경제 관련 신화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는 사망오제가 있고 일본에는 아마테라스라는 신화가 있고 이집트에는 오시리스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경제활동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인류의 모습 또한 태초부터 시작이 되었다.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구석기, 신석기 시대도 경제활동이 있었습니다. 보면 구석기, 신석기 시대 때는 사냥과 채집을 했죠. 어떤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죠. 꼭 효율성을 따질 필요가 없었죠.
그날 사냥하고 그날 채집한 거 먹고, 사냥 못하고 채집 못하면 안 먹고, 네. 그러다가 이제 도구가 발달되고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으면서 그냥 있는 걸 쓰는 게 아니라 돌도 갈아서 쓰고 하다 보니까 가는 사람 이렇게 좀 분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냥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생기고, 사냥해온 거를, 예, 도구가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잡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먹지 않고 이제 좀 기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산성이 증대돼서 인형물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전에는 다 같이 채집하고 다 같이 사냥하고 하다가 이제 분업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분업이 발생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신분자가 출현이 됐죠. 날씨를 예측을 해야 되고 뭔가 그런 걸 예측해야 되니까 주술사가 생기고, 전체를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 추장이 생기고, 이런 직접적인 생사를 하지 않는, 생산과 관계가 없는 그런 직업들이 또 등장을 한 거죠. 네,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생기는 거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식민 전쟁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인데 제가 지금 다루지는 않고요. 어쨌든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도 경제 활동이 있었다. 그래서 경제는 아주 오래돼서 시작됐고 지금 우리 생활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네,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이론과 합리적인 의사 결정입니다. 요거는 인문학 속에 숨어 있는 금융경제 이야기 클라스 윌라 오디오 북을 참고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저희가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경제 이론이 수많은 경제 이론들이 나오는데 제가 요 중에서 한 6개, 5개 내지 6개 정도만 요거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요거를 알고 생활을 하시면 굳이 경제가 아니라도 합리적인 의사결정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몇 가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경제제와 자유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빌 게이츠이시죠? 네, 빌 게이츠가 프로그램 개발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맞을까요? 네, 빌 게이츠는 자유제를 경제적으로 바꾸어서 돈을 번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분이 물론 프로그램 개발도 했지만 이전에도 빌 게이츠 이전에도 프로그램은 개발한 사람이 무지하게 많았죠. 심지어는 빌 게이츠보다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전부 판매가 안 돼서 그래서 결국 성공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MITS 알티어 8800에 탑재할 소프트웨어를 빌 게이츠가 개발을 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자유제로 공짜죠. 공짜로 불법 유통, 그때는 불법도 아니었죠. 그런 법 자체가 없었으니까. 자유제로 계속 유통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네. 기업이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다 무료로 사용하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오픈 레터 투 하비스트에서 그 빌 게이츠가 그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서 쓰지 않고 복제해서 무료로 그렇게 쓰면 제가 더 이상 이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발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쓰지 말고 사서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무려 2번에 걸쳐서 씁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이 하나둘 그래? 그러면 조금 사서 써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조금씩 프로그램을 사서 썼죠. 저희가 젊었을 때만 해도 소프트웨어를 사서 쓴다면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그랬어요. 야, 그걸 왜 사서 써? 내가 복사해 줄게. 예,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그 뒤에 이제 그런 어떤 법도 생기고, 네, 지금은 이제 다 사서 써야 되는 시기가 왔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공짜로 쓰는 자유제였던 그 소프트웨어를 돈을 받고 쓰게 해주는 경제적으로 바꿔서 부자가 됐다.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면 경제제와 자유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제제는 이런 거죠. 희소성을 갖고 있는 자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경제학적 논의가 필요한 대상이고요. 예를 들면 돈, 가방, 쌀 이런 것들이죠. 물은 아마 60년대 아니면 70년대 이전만 해도 흔한 게 물이었죠. 물을 사서 먹는다는 거는 상상을 못했는데 네, 60년대 중반 이후 70년대부터는 이제 물을 사서 먹기 시작했죠. 자, 그럼 자유제는 뭐냐? 굉장히 필요하지만 무한정 존재하는 거예요. 희소성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 대상이다. 예를 들면 공기, 물 없으면 안 되죠. 꼭 필요하죠. 하지만 돈으로 사서 요새 뭐 그 영화나 이런 데서는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언젠가는 또 우리가 공기도 사서 마실 날이 오지 않을까 염려는 됩니다만 네, 60년대 중반 이후, 70년대 이후부터는 물도 이제 사서 먹는 시절이 왔죠. 특허권도 20년이 경과하면 이제 자유제로 풀려서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책도 저자가 사후 50년이 지나면 네, 자유제로 풀려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경제제와 자유제는 이렇다. 네, 그래서 경제제와 자유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경제학에서는 자원의 희소성을 기준으로 재화를 자유제와 경제제로 구분을 합니다. 네, 빌 게이츠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최고의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라는 자유제를 경제제로 바꾸어서 돈을 번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유제와 경제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자유제가 경제제로 혹은 경제제가 자유제로 변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맑은 물은 자유제였으나 오늘날은 당연히 돈으로 구매해야 하는 재화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특허권이 소멸된 기술들은 경제제에서 자유제로 바뀌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나에게 경제제는 어떤 것이 있나? 나의 자유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혹시 지금 나에게 경제제를 내가 자유제로 혹시 그렇게 잘 느끼지 못하고 소비하기나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경제 문제라는 것은 희소성의 문제입니다. 드물고 적은 특성, 항상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데 비해 이를 충족시켜줄 재화나 서비스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자원과 욕구가 있는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욕구는 무한하고 그래서 이 한정된 자원과 무한한 욕구 이 속에서 인간은 모두 희소성 속에서 살아간다. 네. 그래서 희소한 자원 중 어떤 걸 포기하고 또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희소한 자원을 어디에 분배할 것인가 이게 선택의 문제이자 경제의 문제인 것이죠. 자, 다음은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회비용은 말 그대로 포기한 것의 가치로 나타난 선택한 것의 가치라고 합니다. 네, 좀 어려운가요? 네, 하나를 포기해야 하면 그 포기한 것 이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에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되고 경제적인 비용을 산출하는 데 관련이 되는 그런 비용이죠. 반대로 매물 비용은 일단 지출이 확정되어서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 네. 그래서 합리적 의사결정할 때 상관하지 말아야 되는 비용. 기회비용과 구별이 돼야 되는 비용이죠. 그래서 기회비용을 다른 말로 하면 공짜 점심은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여러 개의 선택 대안이 있을 때 그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나머지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 포기된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것, 뭐 사소한 거, 작은 거 이게 아니고 내가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 그거를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북유럽 신화 속에 오딘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오딘이 지혜가 굉장히 아주 똑똑한 신인데 그래도 자기가 부족해서 근데 누가 어디에 가면 지혜의 샘이 있는데 그 샘물을 한 모금 먹으면 더 지혜로워진다. 지혜의 신이 된다. 그래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혜의 신을 지키는 신이 너의 가장 소중한 걸 내놔라. 뭐냐?
나는 눈이 가장 소중하다. 그러면 그 눈 한쪽을 나한테 주면 내가 샘물을 먹게 해주겠다. 그래서 오딘이 고민하다가 네, 눈이 두 개니까 하나를 빼서 주죠. 그리고 그 지혜의 샘을 한 모금 먹고 지혜의 신이 됐다는 그런 신화입니다. 네. 결국은 눈을 한쪽 버리면서까지 눈 한쪽 눈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지혜의 신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포기한 한쪽 눈, 그게 기회의 비용인 거고요. 또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영국의 왕 에드워드 8세가 미국의 심슨 부인과 결혼을 할 때 영국 왕실에서 그랬죠. 당신이 네가 그 결혼을 한다 그러면 왕위를 박탈하겠다. 그랬더니 에드워드 8세가 나 왕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영국의 왕 에드워드 8세가 포기한 왕의 직위, 네, 그거보다 자기의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훨씬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포기한 왕의 지위가 기회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기회 비용은 뭔가? 그러면 나는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기회 비용으로 포기를 해야 될까? 어떤 기회 비용을 내가 포기했을 때 내한테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매몰 비용이 있습니다. 매몰 비용은 네, 이미 발생해서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비용이나 편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비용인데 이것은 절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신화 속에 어루페우스라는 그런 신이 있는데 아주 사랑하는 아내 에우리디케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뱀에 물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한 끝에 죽은 아내가 가 있는 지하세계까지 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재능을 발휘해서 아내를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그 지하세계를 관장하는 신이 조건을 하나 걸죠. 좋다. 네 아내를 데리고 나가는데 지하세계를 다 빠져나갈 때까지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밖에 지하세계를 벗어나면서 밖에 환한 빛이 보이니까 네, 오르페우스가 살짝 뒤를 돌아보죠. 내 사랑한 아내가 잘 따라오나 하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네, 아내 에우리디케는 다시 지하세계로 끌려갔다. 네.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해도 한 번 죽은 사람은 되돌릴 수 없다는 그런 신화를 이렇게 빗대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나한테 매몰 비용은 내가 이미 엎질러진 물에 내가 혹시 얽매여 있는 건 없을까? 나한테 매몰 비용은 뭘까? 나는 그거를 엎질러진 물로 간주하고 내가 거기서 벗어나 있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간단히 넘어가겠는데요. 회계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이 있습니다. 회계적 비용은 화폐로 지급이 가능한 거고 경제적 비용은 화폐로 지급되지 않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암묵적 비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회계적 비용에는 뭐 인건비, 임대료, 원재비 등 이런 것들이 있고 경제적 비용에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뭐 금융이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은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비용의 개념은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파악한 비용의 개념으로 일반적으로는 장부상에 기재되는 비용인 회계적 비용과 성격이 좀 다른 걸 경제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비용은 회계상의 명시적 비용에 암묵적 비용을 추가한 개념이다. 그렇다면 나의 암묵적 비용은 뭔가? 나한테 지금 이렇게 밖으로 표시되지 않는 그런 나의 가치는 뭔가? 그렇다면 그런까지 전체를 포함한 나의 몸값은 얼마나 될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계 수익은 어떤 행동을 조금씩 변화시켜서 얻을 수 있는 수익. 네. 근데 이 한계 비용, 한계 수익이 한계 비용보다 크면 네, 활동을 계속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을 투입했을 때 10 이상의 살출물이 기대되면 네, 활동을 계속하는 거고
반대로 한계 비용은 어떤 행동을 조금씩 변화시킬 때 발생하는 비용이죠. 그런데 한계 수익보다 한계 비용이 크면 당연히 활동을 중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10을 투입했으나 10 미만의 산출물이 기대된다 그러면 활동을 당연히 중단해야 되겠죠. 자, 예를 들면 물과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물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낮습니다. 예, 많은 소비로 인해서 한계 비용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매우 비싸죠. 네. 희소성을 해서 한계 효용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을 보면, 예를 하나 들면 산유국과 비산유국에서 보면 산유국에서는 당연히 휘발유가 물보다 싸죠. 그러나 비산유국에서는 휘발유가 물보다 비싸죠. 당연하죠. 그래서 특정 재화의 가치는 각 경제주체가 처한 사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나의 한계 비용은 어떤 걸까요? 나의 한계 수익은 어떤 걸까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그래야 저희가 금융, 경제, 교육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를 듣고 어떤 경제학 강의를 한다든가 금융학 강의를 하려고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듣고 나서 과연 내 생활 속에서 나의 어떤 경제나 금융 쪽에 어떤 도움을 될까? 어떻게 하면 어떤 경제에서 조금 더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나의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을 한번 꼭 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경제 이론의 중요성은 경제학, 결국은 살아가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생활에서의 경제학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학뿐이 아니고, 그래서 경제에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소비, 생산, 지출이라는 기초적인 경제활동의 중요성은 인류의 초기부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경제활동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인류의 모습 또한 태초부터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제사의 출현은 결국 분업과 농사 기술이 발달에 따른 생산성 증대로 인한 잉여 생산물 발생으로 가능했습니다. 결국 경제학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모든 부분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란 궁극적으로 개개인의 만족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금전적 이익은 물론이고 금전 이외의 요인들, 예를 들면 행복, 친환경 이런 부분들은 더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산출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경제 이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류 초기부터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뤄왔던 생산과 소비와 지출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이 이 경제 이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이론이 중요하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경제와 금융은 어떻게 다른가? 제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축소해서 이렇게 한 페이지로 그림 하나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가 금융 전문 강사로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좀 넓은 영역이라고 보면 그 안에 핵심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경제 영역 안에 결합 노른자처럼 금융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금융 영역 안에는 다시 수입과 지출 영역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크게 나누면, 구분을 지면, 그래서 수입 영역에는 우리가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고 금융소득이 있죠. 그 외에 기타 소득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지출 영역도 보면 소비적 지출이 있고 자본적 지출이 있고 또 지출 유예가 있고 기부금이 있고,
그래서 이런 수입과 지출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금융 영역으로 하나 보고 금융 영역을 포함한 전반적인 우리 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들 그거를 경제 영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생활에 경제가 꼭 필요하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생활은 결국은 우리가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경제와 생활은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